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금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주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맡긴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죠. 그러면 대출자는 나중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죠. 그리고 은행은 예금한 사람한테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주와 은행과 대출자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예금 이자가 있고요, 대출 이자가 있죠. 그런데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금 이자보다 비싸게 대출 이자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수익으로 합니다. 예대 마진 원리라고 하는데요, 또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약자로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예금주가 맡긴 일정한 돈, 예를 들면 10%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비율을 다 빌려주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예금을 맡긴 사람이 돈을 찾으러 올 때 그 지급준비금의 일부에서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금주 A가 100만 원의 예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지준율을 10%로 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10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10%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 10%, 그래서 90만 원에 9만 원 해서 99만 원을 나중에 은행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을 맡긴 사람한테는 이자율 3%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 3%의 금리를 붙여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자로부터 9만 원의 이익을 얻고요, 예금주한테는 1년 후라고 합시다. 1년 이자율 3%로 해서 3만 원이 나가죠. 그래서 이 차이로 6만 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요, 1년 후에 99만 원이 돌아오면 은행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지 않죠. 이 돈을 다시 또 빌려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들어온 돈을 대출해 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후에 90만 원에 이자 9만 원까지 해서 99만 원을 이제 갚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은행은 즉시 다른 대출자에게 여기서 지급준비율 10%를 제한 후에 대략 89만 1천 원을 다시 또 대출해 주죠. 자, 그리고는 또 이것이 무한 반복됩니다. 89만 1천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10% 이자 8만 9천 원을 받은 후에 다시 또 여기서 지급준비율 10%를 제하고요, 대략 88만 2천 원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1년 후에 10%의 이자를 더해서 대략 97만 원이 돌아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은행은 최초 예금주가 받은 돈을 계속 A라는 대출자에게, B라는 대출자에게, C라는 대출자에게 빌려주면서 이익을 계속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요, 예금과 대출로 인해서 시장에 아니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하면요, 그 중에 지급준비금 10만 원, 지준율 10%라고 해서 10만 원을 보관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대출하죠. 그러면 대출자는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90만 원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과 90만 원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에는 190만 원의 돈이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급준비금으로 10만 원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1단계고요. 그 90만 원이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은행에 맡긴 다음에 그것을 카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통장에서 자동이체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 90만 원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2단계도 이렇게 됩니다. 풀린 90만 원이 결국은 예금의 형태로 다시 은행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90만 원이 은행에 와 있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중에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맡기고 다시 81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대출자는 그 81만 원을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풀리죠. 그렇게 되면
되면 최초의 100만 원과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풀린 90만 원과 그 90만 원이 다시 은행에 들어와서 10%의 지준율을 제외한 81만 원이 다시 또 시장에 돌게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 해서 금융 시스템 아니면 경제 시스템에는 총 271만 원의 돈이 돌게 되고요. 은행은 위에 10만 원과 두 번째 단계의 지급준비금 9만 원에서 총 19만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또 통용되는 81만 원의 돈은 결국 어디로 오냐면 다시 은행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시작되고요. 그 81만 원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것의 10% 8만 1,000원을 지급준비율로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 72만 9천 원을 또 대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72만 9천 원이 또 시장에 이렇게 풀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에는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 72만 9천 원에서 대략 한 344만 원이 돌게 되고요. 은행은 지급준비율로 10만 원, 9만 원, 8만 1,000원에서 약 27만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시장에 풀린 이 돈은 다시 또 은행으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예금이 은행에 들어오고 또 은행은 그것을 대출해주고 대출해준 돈은 시장에 풀리고 하는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최초의 100만 원이 엄청난 승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금융 또는 경제 시스템의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금과 대출과 대출의 무한 반복 구조로 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요. 그 결과 금융 또는 경제 시스템의 상상을 초월하는 화폐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 화폐량의 증가는 화폐의 유통 속도, 화폐가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통용되고 도느냐에 따라서 화폐량 증가 효과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예금한 돈의 흐름은요. 예금주가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이것을 대출해주고 대출해준 돈은 다시 은행에 맡겨서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를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주가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구조는 실제 화폐에 기초해서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한 돈의 흐름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순환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물 화폐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제가 썼습니다. 대출자가 내가 은행에 1억을 빌립니다 라고 차용증을 쓰면 그러면 은행은 그 차용증에 근거해서 동일한 그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실제 예금주가 예금을 한 돈을 근거로 해서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자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럴 때 이 대출은 실제 예금주 A가 은행에 맡긴 돈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화폐에 기초한다고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흐름은 같지만 여기서는 실물 화폐에 근거하지 않죠. 다만 차용증을 근거로 합니다. 물론 이 차용증 뒤에는 뭐가 있냐면 담보가 있죠. 이 담보는 비상시에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냥 평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은행은 대출해주는 근거가 이 차용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물 화폐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돈을 일단은 은행에 맡기고 그것을 쓰죠. 자, 그래서 같은 흐름입니다만 앞에 것은 실물 화폐에 근거한 흐름이고요. 이것은 실물 화폐에 근거하지 않은 다만 차용증에 근거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은행은요 대출자의 차용증에 근거해서 동일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죠.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데 사실 실제 돈을 프린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머니 형태로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을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발행된 디지털 머니는 사실은 차용증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디지털 머니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금주가 예금해서 그것을 대출해 준 경우에는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디지털 머니가 대출자의 통장에 찍히죠. 그러나 이 디지털 머니는 실제 예금주가 예금한 이 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머니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머니는 같은 디지털 머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실제 들어온 화폐에 기초해서 발행한 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차용증에 근거한 디지털 머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용 증서에 기반한 돈 창조라고 제가 썼어요. 차용증을 쓰면 은행은 그 동일 대출자에게 차용증에 근거해서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머니 형태로 통장에다가 돈을 찍어줍니다. 자, 이랬을 때 차용 증서에 기반해서 사실은 돈이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화폐 공급의 약 80%가 이런 식으로 차용증에 근거해서 돈이 창조되어 커런시 워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리카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용 증서에 기반해서 돈이 창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많은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즉 많은 차용증을 쓰면 쓸수록 은행은 이자 수입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을수록 은행한테는 좋죠. 그래서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은행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많은 차용증을 쓰고 대출해주면 은행은 많은 돈을 벌죠. 그리고 한번 대출해준 돈은 그냥 한 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이것을 대출해주고 이렇게 무한 반복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디지털 머니는 사실상 화폐 발행에 효과를 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차용증에 근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은행은 돈을 버는데요, 사실 인쇄 비용은 아주 소액이죠. 그리고 특별히 디지털 화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이자가 붙는 금융자산을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막대한 이익을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이 화폐 발행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은행은 이 시니어리지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자, 점점 세계의 부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내에 300조 달러를 돌파할 것 같고, 특별히 가계부채, 신흥국에서 이 부채 증가가 점점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은행의 수입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미국 가계빚이 일경 7천조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43개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빚이 늘어남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예금을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서 예대 마진율이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고요. 은행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쪽은 차용증, 빚증서죠. 이것에 근거해서 무에서 유의 화폐를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창조한 화폐는 금융자산화되죠. 이것을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금융자산화돼서 이것을 빌려주고요. 그리고 또 빌려준 돈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죠. 이것을 또 빌려주고 함으로써 무한 반복적 대출을 통해서 은행은 무에서 유를,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가게나 기업의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요즘은 국가의 빚도 많죠. 그래서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은 수익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빚을 갚아버리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은 붕괴하고 맙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은 빚에 기반해서, 좋게 말하면 신용이죠, 신용에 기반해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이 계속 늘기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어느 정도 소득이나 국가로 보면 GDP의 증가에 걸맞는 빚의 증가는 용인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만 GDP라든가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빚이 계속 늘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빚이 늘면 늘수록 자신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은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빚을 권하고 신용을 늘리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1번째 마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역설적으로 뭐뭐처럼 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처럼,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때의 단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뭐뭐 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외형,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늘 종말을 생각하는 존재이죠.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때의 단축,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 처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